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회계학이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군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회계의 원리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고 뒷부위 가면 이제 여러분들 중고회계의 손세정 교수님, 회계사님이 아마 여러분하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회계 원리의 과정 속에서 바로 문제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잡아보며 정리를 해가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회계 절차를 아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절차 이야기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 거래가 일어나면 일단 붕괴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죠. 일단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붕괴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바로 붕괴라는 과정을 갖다 그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붕괴장에 넘어가면 바로 뭐가 되냐, 원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원장은 T자로 그려지고 붕괴장은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때 단계를 갖다 우리는 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원장된 내용을 가지고 재무제표인 BSIS를 갖다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결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계는 궁극은 붕괴를 갖다 거쳐야 되고,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전기를 가야 되고, 전기가 되고 나면 이제 결산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이게 2단계를 얘기하는 전기. 전기는 어떤 거냐, 바로 붕괴장에서 원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전기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장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붕괴라고 우리가 말하고, 원장에서 BS와 IS로 넘어가는 과정은 결산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로 답으로 달아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2번은 바로 원칙적으로 대차대조비에 작성되는 표시 능력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정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정이다, 임시계정이다 이러는 이야기는 회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장 가는 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장 가는 사원에게 어림으로 만약에 돈을 줬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가급금이 됩니다. 이 가급금은 돌아오면 네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가 되냐, 회사로 볼 때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돌아오면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가짜로 지급했다.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없어지고 재무제표는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장 갈 때 돈을 줬다는 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대변 쪽에는 현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이렇게 썼다가 돌아와서 가급금의 영역이 밝혀지면 가급금은 없애라. 바로 재무제표 올라가면 안 되죠. 뭐 예비를 쓰고 교통비를 쓰고 뭐를 썼다 그러는 이야기, 이런 비용이 쭉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금은 출장 가서 돌아올 때 어떠냐 그러면 바로 정확하게 자산으로 임시로 잡아뒀다 나중에 빼주는 출장 가는 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가급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금은 바로 재무제표 올라가지 않고 바로 대조 출장 가서 돌아오면 상기를 시켜야 할 임시계정, 일종의 뭐라 그러냐, 임시계정이다 이런 말을 쓰죠. 또는 가계정이다. 이건 바로 결산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임시로 가짜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출장 가는 사원이라는 말이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되고, 만약에 출장 간 사원이 본사에 돈을 보내왔다, 출장 간 사원이 돈을 갖다 보내왔다 이럴 때를 우리는 바로 수금은 수금인데 무슨 수금이냐,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갖다 쓰게 됩니다. 이 가수금은 부채로 보며 가급금이나 가수금은 다 우리가 봤을 때 임시계정이다 하는 말로 쓰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300만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감가상각 누계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300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일종의, 자, 쭉 우리가 보면 바로 감가상각 누계계약 뭐가 되냐, 300이고, 건물의 가격은 뭐가 되냐 그러면 3억이다 이렇게 되죠. 3억인데 300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3천만 원이네요. 3미가 아니고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무역은 뭐가 되냐? 300억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액을 1년 회계에 300만큼 만약에 감가상각액을 잡았다면 우리는 봤을 때 바로 정액법으로서 2년째도 역시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년 회계 자료가 300만 원이다 하는 상태가 된다면 바로 3기 그러면 1기, 2기 한 개 얼마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한 기에 150만 원씩 누적이 됐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3기가 되면 뭐가 되느냐? 3기 때 우리가 분기를 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바로 150만 원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죠. 그 다음 우리가 대변 쪽에 봤을 때 건물감가상각 2개, 건물감가상각 2개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자 이거죠. 2개가 얼마냐? 15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300만 원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2년 동안으로 나누면 1년에 150만 원만큼 감가상각이 되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갖다가 2년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150만 원. 1년에 감가상각이 150만 원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인 바로 3년째는 역시 정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150, 150, 150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사채의 이자 표시율이 시장 이자율보다도 적은 경우 어떤 반응이냐. 바로 여러분이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면 누구든 할인을 원한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거꾸로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그럼 너도 나도 이 회사의 사채를 사겠다 이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때는 할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사채를 갖다가 이자가 낮기 때문에 바로 어느 누구도 잘 안 살라게. 그럼 회사에서 할인을 해줘야만 뭐가 되느냐? 사람들은 살 거라는 생각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철저히 할인 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정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죠. 다음 중 자본적 항목의 공사회계 처리의 내용이 공사회계 처리 내용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매도 가능 평가이익은 자본의 조정이다. 그렇죠? 평가이익이 올라갔다 그럴 때는 자본을 플러스 해준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처분을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맞죠?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바로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는 역할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렇지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잉여금이다. 그렇죠? 주식을 발행할 때 할인이 아니라 초과금이군요.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200원만큼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본잉여금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에 뭐가 되느냐? 바로 자본의 마이너스죠. 주식 할인을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바로 자본의 조정으로서 자본을 삐주는 자본의 차감 계정, 자본을 갖다 삐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고,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을 바로 자본잉여금에서 감자 차익, 바로 자본을 갖다 줄여서 이익이 됐으니까 자본잉여금의 플러스가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의 산정 방법이 아닌 것 됐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좋습니다. 이 바로 재고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항상 이 재고자산은 상품의 계정이 마치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IS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고 여기가 뭐냐 그럼 매출이고 여기가 뭐냐 기말이라면 여기가 기초, 여기가 매입, 여기가 매출, 여기가 바로 기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러면 기초가 있고 여기 매입이 있고
A와 B를 더하라. 거기다 C를 갖다 빼라. 그럼 뭐가 되느냐?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다. 이거죠. 매출의 원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 매출의 원가와 매출액을 대비해서 상품 매출 이익을 구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앞에서 상품 배정할 때 많이 배웠던 이야기가 되고 중심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기말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단가와 개수, 몇 개가 남았느냐, 그 개수부터 먼저 할까요? 개수에다가 단가를 갖다 우리가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럼 몇 개가 남았느냐, 단가가 얼마냐, 요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바로 개수를 얘기하는 개수는 기말이면 몇 개가 남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따질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실제재고조사법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실제재고조사법, 실사법이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됐냐, 계속기록법이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계속기록법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갖다 섞어서 쓰는 혼합법이다 하는 바로 개수를 따질 때 몇 개가 남았니를 실제로 재고조사하느냐, 계속 장부의 기록에서 따지느냐, 섞인 걸 갖다 혼합하느냐 하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한다 이거죠. 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가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단하고 본다. 아니면 후입선출법이다. 그러니까 나중 들어온 물건을 먼저 본다. 평균법이다. 또는 개별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 했던 이야기. 평균은 이동평균과 총평균이다 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 전부 다 단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로 볼 거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든가, 그럼 바로 거꾸로 매출을 했을 때 얼마 받느냐를 기준점으로 해서 소매상을 이동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저기 전체에 뭐가 되냐, 물건값이 얼마, 그런 걸 바로 우리가 환원해서 따진다 그랬고요. 후입선출법 했고 평균법, 개별법 다 좋은데 실사재고법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개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개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7번에 보면 영업권의 기말 재고를 갖다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쭉 보면은 뭐가 되냐, 영업권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라. 자, 영업권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하고 권리금을 받는 걸 갖다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격은 1억짜리다. 그런데 매수의 대가를 1억 2천 줬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2천만큼 더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덜 줄 때는 영가 매수 차이 이런 말을 쓰고, 만약에 더 많이 줬을 때는 영업권이라는 말을 쓴다 한 말이 되죠. 그럼 2천만큼 우리가 영업권으로 줬다 이겁니다. 영업권으로 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영업권상 바로 연수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액법이다. 20년이죠. 그럼 1년이 지났다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남는 거 얼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1억 2천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1억 2천 돈을 갖다 준 게 1억 2천이란 말이야. 실제 가격은 1억이다 이거죠. 그럼 2천만 원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공급은 영업권이다 이거죠. 반대가 될 때는 영가 매수가 되겠죠. 영업권을 2천 줬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냐, 2천만 원을 갖다가 최장기 20년으로 나눠라. 그럼 1년에 얼마냐, 1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20년을 나누면 1년에 1천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2천만 원에서 100을 갖다 빼라. 그러면 궁극은 1천 뭐가 되느냐, 900만 원이 될 거 아니냐, 1,900만 원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여기서 1,900만 원인 바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에 보면 다음 재무제표 이해관계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하고 왔는데, 채무자,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나의 재무제표와 관계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하청업자나 소비자는 다 뭐가 되느냐 이해관계자가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고 그 다음에 9번의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상품 매매 이익을 구하라 하는 상품 매매 이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매이익이 어디에 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품 계정을 쭉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죠. 상품 계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 기초가 얼마냐 그러면 기초 재고가 바로 17,000원이다. 이때 동그라미 3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막 시험장 가서 일일이 동그라미를 다 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7 뒤에 생략하자 이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순매입액이 얼마냐 그랬을 때 순매입액이 260이다. 동그라미 뒤에 3개는 생략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말의 상품 재고가 얼마냐 기말의 상품 재고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호다 이렇게 됐어요. 1호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초의 상품 재고 17 그 다음 매입액이 260 그 다음 기말이 어디 되느냐 15란 말이야. 그러면 순매출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350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그럴 때 항상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락이라는 이야기 17에다가 260에다가 15를 빼라. 물론 뒤에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3개가 생략됐다 이래보죠. 근데 비교적 이때 계산할 때는 A와 C가 간편합니다. 왜? 여기는 복잡해질 수 있죠. 환입, 환출, 애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면 어디 되느냐. 2네. 2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궁극은 봤을 때 여기가 원가가 궁극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262가 되겠네. 262 동그라미 3개 생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262를 갖다가 350의 동그라미 3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88,000원이 뭐가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88,000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차익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답은 바로 88,000원이 상품 매출 이익이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0번에 다음 단기 매매 증권 바로 단타를 얘기하죠. 샀다 팔았다 바로 하는 이야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는데 이런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따질 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개별법과 총평균과 이동평균법 3가지가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에 따른 뭐가 되냐 종목별 계산의 방법에 속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 변경의 오류 수정에 관한 것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하고 회계 추정은 뭐가 되냐 소급법이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변경과 오류는 다 단기, 변경이나 그 다음에 오류의 수정은 바로 단기가 되는 거죠. 단기에 바로 적용한다. 전진법,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급법이 있다면 여기는 바로 1번이 잘못된 틀린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승급금 비용을 바로 결산 시점 1년 이내 도래하는 것을 갖다 승급 비용이라 계산하지만 1년 후에 비용화되는 장기 승급 비용만으로 구성된 것 되고 그 다음에 분류한다. 단 다음 중 유동자산만 구성된 것하고 물었죠. 1년 이내 현금이 되는 자산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현금과 재고자산 현금이나 상품은 바로 즉각 1년 이내 팔 수 있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에 다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바로 자본적 지출은 현장 가치 증가를 위하여 도움이 될 때 성능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전체 수리를 한다든가 현장 가치 증가 수명 연장 다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이건 바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창문이 끼워졌다. 그럼 창문을 갈아 끼우는 거. 이건 바로 현상 유지에 따른 거는 바로 단기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단기의 비용으로 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면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기초로 기초자산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얼마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초자산을 우리가 계산하라 이럴 때 수량의 문제를 갖다 얘기할 때는 T를 그려놓고 역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단기에 어디에 되느냐 그럼 수량이 있고 기말 수량이 있고 단기에 판매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여기에 나왔을 때 기초의 재고는 얼마냐, 이걸 몰라 x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단기 매입 수량이 얼마냐, 2000이란 말이야. 2000.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기말의 재고가 얼마냐, 700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 23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더한 거는 항상 같아야 되겠죠. 여기 3000이기 때문에 여기도 3000이 돼야 된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1000이 된다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달아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을 1000으로 우리가 달아줘라 하는 이야기. 정답은 바로 4번이 1000개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쭉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쭉 풀어주면은 바로 이야기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17번 문제를 우리가 훌쩍 한번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17번 이야기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손익분기점 공식은 너무 중요하니까 1- 변동비율. 변동비율은 바로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내용이 얼마냐, 또는 우리가 그렇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고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냐.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인데 변동비가 얼마냐, 500이다. 그러면 바로 1000분의 500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비를 갖다 봤더니 고정비가 10억이다. 플러스 뭐가 되냐,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얼마냐,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궁극은 얼마냐, 20억이 바로 뭐가 되냐, 손익분기점의 답이다 하는 걸로 정답은 뭐가 되냐, 바로 20억이다 하는 말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다음 20번 문제는 바로 다음 보수적 회계. 보수적 회계 처리가 아닌 것하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 처리라는 것은 순이익을 작게 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소위 안전성 보수주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 5번 보면 자산을 초기에는 이중체감법을 쓴다. 정액법의 2배 배죠. 그럼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혀져. 감가상각비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이중체감법을 쓴다 이렇게 된데, 바로 이 내용이 자산 취득의 초기에 이중체감법을 적용하는 대신 정액법, 그럼 거꾸로 감가상각비가 어디에 되느냐, 절약된단 말이야. 이중체감법이 2배입니다. 정액법의 2배야. 그럼 2배를 1배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체감법을 적용하는 대신 정액법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액법을 쓰면 정액법의 2배. 바로 여러분들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에 뭐가 되냐, 2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정액법보다도 뭐가 되냐 그럼 비싸게. 오히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는단 말이야. 많이 잡으면 어디에 되느냐, 순이익은 작아지게 되죠. 순이익이 작아지면 바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바로 안전성 보수주의를 갖다 취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바로 자신을 갖다가 자산을 취득해서 이중체감법 안 쓰고 정액법을 쓰겠다. 그럼 이건 거꾸로 되죠. 정액법을 쓰면 오히려 감가상각비를 작게 잡고 순이익을 많이 잡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쪽으로 취한다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빠진 부위는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 20번까지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7번까지의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차근차근 달아본데, 전체 푸는 시간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랜덤별로 골라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배열에서 혹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풀면 좋지만 다 푸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주요 문제를 골라가며 랜덤별로 하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21번을 보면 우발부채 반대적 경영, 우발 이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득이 생겼다 이거죠. 바로 부채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데, 바로 만약 보정을 써줬는데 실제로 왜 되느냐 그러면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건 우발부채 이야기다 이거죠. 우발 이득의 경우는 발생이 가능했을 경우에 추석으로 기재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회계 원칙, 재무제표는 기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득이 되었다.
이득이 되었다라는 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으로 볼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요인입니다.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 탈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절세를 하자, 그런 걸 바로 안전성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평가이익을, 평가손은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나타냅니다. 평가손은 반드시 비용이니까 나타내는데 평가이익은 어디에 되느냐 가끔 가다 자꾸 생각해. 왜 평가이익은 나오는, 손은 나왔는데 이익은 어디 갔지? 바로 안전성 보수주의예요. 평가이익은 표시하지 않겠다. 왜? 아직 판 게 아니니까. 실현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능하면 뭐가 되냐, 비용은 높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수익은 작게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근급은 순이익을 작게 만들어서 세금, 한마디로 말하면 법인세가 되죠. 기업이 내는 세를 법인세라고 하는데 법인세를 작게 내겠다, 절세하겠다,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건 표시 안 한단 말이야. 이것만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성 보수주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썼죠. 그럼 이 안전성 보수주의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 내용도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우발 이득이 생겼다. 이 우발 이득은 나중에 의해되죠. 혹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과잉으로 잡혀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보수주의에 의하여 뭐가 되냐, 나타내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정답은 바로 21번의 정답은 2번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의 이야기는 바로 전환사채. 여러분 잘 알지만 언젠가 전환을 시켜주겠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전환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를 인정해준다 할 때 이런 정권은 기존 주주의 뭐가 됩니까, 권한을 희석시킨다. 그래가 운명 뭐라 그러냐, 희석정권이라 불러준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희석정권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22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뛰어넘고 25번에 보면 제조 원가의 3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잘 알지만 원가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제조 간접비, 그리고 원료비, 이런 것들은 다, 원료비가 바로 궁극은 직접 재료비, 재료 반대적 개념이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와 원료는, 여러분 원료는 화학적 변화다, 그리고 재료는 물리적 변화다, 그러니까 이거 다 재료비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나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는 어디까지나 제조 원가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3번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27번을 보면 계속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둘 이상의 회계 처리가 가능할 때는 가능한 한 순자산 이익이 낮게 계상되게 회계 처리하라. 바로 세금을 적게 내자, 안전성 보수주의 원칙에 의하여 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거기도 27번도 3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8번에 가게 되면 28번은 바로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작성이 원칙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 12월 31일 날 수익과 비용을 갖다 우리가 따져주는 대손 충당금, 감가상가 다 수익과 비용을 거기에 계상해주자 하는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발생된 걸 기준으로 잡아라.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이 생겼을 때, 원인이 생길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고, 또 손익계산서는 1구분, 2구분, 3구분, 4구분, 5구분까지 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유동성 배열, 이건 바로 BS의 원칙에서 현금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그런 걸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랬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은 현금이 빨리 되는 것부터 우리가 배열한다. 그래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 구분의 원칙. 막 섞어 써서는 혼합법 하고 세 가지를 우리가 배열의 원칙에 썼는데, 이건 바로 BS의 작성 원칙이다 하는 거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말 재고가 16만 원인데 26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 결과는 어떠냐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상품의 계정에서 기초재고 매입, 매출 기말재고다. 이런데 이 기말재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상품이란 말이야.
여기를 원래는 얼마냐 그러면은 16만 원인데 이게 얼마로 계획했나? 26만 원으로 우리가 잡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는 16만 원이었는데 26만 원으로 잡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지 매출해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남았다는 거니까 16을 빼주는 거다. A에서 B를 다요. A에서 B를 다요. C를 뺀다. 이건데 16을 빼느냐 26을 빼느냐 이건 차이가 있죠. 그럼 16만을 26으로 뺀다면 26으로 빼면 매출해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과소계상이 된다. 작게 계상이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2분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본다면은 다음 식별이 불가능한 무형자산 그런데 영업권. 영업권의 반대는 염가매수 차익. 염가매수 차익이다.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주고 샀다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업권은 어디까지나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뭐가 되냐 바로 돈을 더 준 이런 부위를 갖다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 영업권은 정력에 의하여 20년간 상각한다는 게 통상적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영가매수 차이는 반대, 영업권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바로 사게 샀다는 얘기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식별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은 바로 영업권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에 보면 다음 물가가 상승할 때 보니까 인플레이가 될 때 우리가 어디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 각각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다 그럴 때 선입선출법은 바로 앞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리니까 뒤에 부위가 뭐가 되느냐 재고다. 이 앞부분은 뭐가 됩니까? 팔렸다는 얘기가 되지. 셀링되고 이게 재고다. 그럼 재고는 자인지 높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의 원가가 가장 작은 것. 그럼 작으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뒤에 재고가 많이 남아야만 뭐가 됩니까? 바로 원가가 작다라는 얘기지. 앞대가리 재고가 작은 가격이 낮은 이건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선의총무라는 말로 외워줘라. 바로 여러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부입선출법이다 하는 걸로 등호로 지어진 거 선의총무로 외워주면 여러분이 바로 매출의 원가가 낮은 것부터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가서 다음 거래관계가 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하고 묻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거래 판료소에 의하여 거래를 쭉 비교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거래가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겠죠. 바로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풀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맨 먼저 우리가 풀 수 있느냐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거래 판료소를 나타내라. 이게 자산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BS를 생각하고 IS를 생각하라 이거죠. BS, IS를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자산 나오고 부채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자본과 같은 쪽은 수익, 자본의 반대쪽은 비용이다. 이는 여기서 우리가 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쭉 본다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그럼 BS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하고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나왔다. 이래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데 자, 쭉 보면은 부채 증가가 이쪽인데 이쪽에 나타났다. 몇 번? 4번을 보면 반대가 되죠. 자산의 감소는 맞죠. 비용의 발생, 차변인데 어디 되죠? 대변에 나왔어. 그럼 자기가 있는 쪽에 반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낸 부채 증가라든가 자산의 감소라든가 비용의 발생은 비용은 어디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부채 증가는 어느 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바로 34번에 4번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39번으로 슬쩍 뛰어 넘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의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에 파생된 회계 이론은 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바로 발생주의 회계,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서 파생됐다. 여러분, 발생주의라 그런 건 비용과 수익은 발생될 때를 기록으로 잡는다, 그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은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뭐가 됩니까? 같이 대응되게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런 거는 다 기간별 보고의 체제, 바로 우리가 전제 기간별로 해야 되느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일어난 이야기, 원래 비용과 원래 수익을 맞춰주자 하는 이야기. 그다음 또 여러분 잘 알지만 모든 내용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발생주의 회계라는 말은 근거,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가 아니라 사건 줘야 될 원인이 발생되면 발생주의로 본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기간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을 보면 다음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라. 자,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기순이익은 잘 알지만 구분 계산을 적용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구분해서 계산한다 하는 말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구분 계산의 원칙에 의하여 보면 맨 먼저 영업이익이 10만 원이다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0만 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외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에 계산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있다. 그럼 영업이익이 뭐가 되느냐? 영업이익이 있다면 여기는 상품 매출 이익이 있다든가 뭐 등등이 이 속에서 감가상각비가 어디에 들어가죠?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 영업이익 구하기 전에 이미 반영이 됐다 이거지. 그래 여러분이 감가상각비는 반영하면 안 된다 한 말이 되지. 왜? 영업이익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에서 배당금 2만 원을 빼라. 이자 비용 1만 원을 갖다 해야 되느냐? 빼라. 그죠? 그럼 우리가 13만 원이란 말이야. 13만 원.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업이익은 10만 원 배당 수익이네. 아 수익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영업이익에다 2만 원을 더하고 이자 비용 1만 원을 빼라. 그럼 얼마 되죠? 12만 원에 1만 원을 빼니까 11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반 대손상각도 왜 되죠? 바로 여기 상각, 대손상각도 이게 들어간다고. 장사를 해서 상품 매출로 인하여 이러다가는 영업이익에 포함돼. 감가나 대손이 들어가. 그런데 여기는 바로 기타 대손상각비. 돈을 빌려줬다든가 기타 등등에서 일어나는 건 영업외로 보기 때문에 영업외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외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반영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일반 대손, 정상적 대손 같으면 영업이익에 다 들어가요. 근데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이건 영업외로 봐서 영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왜 되느냐? 10만 원에다가 배당수익 2만 원 더하고 이자 비용 1만 원 빼고 대손상각비 5천 원을 빼라. 왜? 영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면 10만 5천 원이 뭐가 되느냐? 정답이다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쭉 넘어가서 42번에 보면 갈로가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럼 바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현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비용이 있다 하는 걸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현금 빼고 있다. 여기 들어가가 안 되는 계정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럼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감가상각은 절대 현금을 수반하지 않죠. 감가상각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대손상각도 왜 되느냐 그럼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이거 왜 되느냐 사채에서 우리가 빼주는 거지 아니죠. 영업권 상각도 영업에서 직접 뺀다 이거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인데 들어가는 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답은 여기에 5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5번의 정답을 법인세로 잡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역사적 원가나 감가상각의 회계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43번에 보면 바로 계속기업. 기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산 물건값, 현재 산 물건값 달라야 되고 과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오늘 생겼다 오늘 사라진다면 역사적 원가를 인정해 줄 수가 없지. 기업이 영원히 간다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과거, 현재 이런 게 존립한다 이거죠. 그런 얘기는 바로 계속기업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답으로 달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우리 책에서는 안 달았지만 46번에 보면 출장 가는 사람에게 대략 사원에게 여비를 20만원 지급했다. 이때는 가지급금으로 생각해야죠. 가지급금이다. 그리고 현금 예금이다. 그러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그럼 그걸로 우리가 출장 가서 돈을 보내줬다. 심적 부담이 되죠. 현금을 받았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수금은 수금인데 무슨 수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출장 갔다 돌아왔다. 그럼 가수금은 없어집니다. 내용이 밝혀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수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돼요. 가수금이 없어진다. 여기 내용이 밝혀진다. 내용이 밝혀진다. 그 다음에 가급금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가급금을 줬다 이럴 때는 반대가 되겠죠. 가급금이 되고 여기 뭐가 되냐? 현금이 나간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가급금의 내역이 밝혀진다면 가급금은 여기에 적히고 내역은 여기에 적혀질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가수금, 가급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평균법의 공시사에 설명에 틀린 거 그랬습니다. 평균은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왜? 기록을 계속해야만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의 개념은 뭐가 됩니까? 바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올드 개수에다가 올드 금액을 놓아라. 뉴 개수에다가 뉴 금액을 놓아라. 이렇게 놓으면 항상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이동되며 평균을 따진다. 이런 개념이라. 이런 개념으로 계속 어야 되느냐? 기록을 갖다 할 때만이 예를 들어 되는 거지. 그때가 실사법을 한다면 이동평균법은 어야 됩니까? 의미가 없죠.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총평균은 계속기록법 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총평균법은 연말에 가가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실사법이더라도 가능하다. 왜? 연말에 가서 토탈 얼마지? 바로 총은 토탈로 얘기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탈 개수분에 토탈 금액을 갖다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에 얼마 이런 쪽이 뭐였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총평균법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21번에서 47번도 우리가 쭉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미비된 부위나 또 더 필요한 부위는 여러분이 답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선생님은 제한된 시간 속에 강의하니까 바로 21번에서 47번을 이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며 바로 확인 문제니까 확인 문제고 오지선다형이니까 거의 대다수가 눈에 답이 보여야 하는 기초이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다 차츰차츰 해야 되죠. 원리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쭉 간다 그러면 심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가 끝나면 뭐가 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실전 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뭐 이런 식으로 단원을 달리하며 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이 앞부분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다 갖춰야 할 여러분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취급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실전 문제에 대한 대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